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전략씨,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네, 소비자 때문에요. 소비자를 모르겠다는 건가요? 네,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을 싸게 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왜 이 물건을 구매했을까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구매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나 치밀하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누구인지, 과연 소비자를 어떻게 분석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군요. 전략씨,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세요. 이번 시간은 꽤나 긴 시간이니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소비자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자신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세요. 소비자는 변덕장이가 맞는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들기 전의 의견과 제품을 만든 후가 틀리는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하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가격에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럴수록 더 소비자를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야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개념과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행동과 제품, 가격 및 유통 전략과 함께 포지셔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CRM과 고객 만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그들은 누구인가?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많은가 보네요. 하지만 소비자를 철저히 분석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네, 사장님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자, 우선 소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소비자는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또는 그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구할 것인가,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맞아요. 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데 아직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생하는 문제인식의 단계입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구매 후 평가의 5단계를 거칩니다. 문제의 인식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시점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와 그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어떤 시점에서 불충족된 욕구를 인식하는 것을 문제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구매 행동은 이러한 불충족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보의 탐색입니다. 소비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를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이나 사이다, 오렌지 주스 또는 우유 등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으로 내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구매 경험이 없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자동, 수동, 폴라로이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격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생산회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외부로부터 별도로 획득해야 합니다. 이것을 외적 탐색이라고 하며 내적 탐색과 함께 정보의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대안의 평가입니다.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 소비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이러한 평가는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 A라는 사람은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맛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이미지가 좋은 햄버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매 단계입니다. 소비자는 대안의 평가 결과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에 대한 구매 의도를 바탕으로 구매를 합니다. 구매라고 하는 궁극적인 행위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마지막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구매 후 평가 단계입니다. 구매 의사결정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에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만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갑자기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에 제시되는 질문에 답해보세요. 상표 자산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직한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답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소비자의 행동에 따른 전략. 전략씨,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기억나나요? 물론이죠. 기업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선정된 목표 시장 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때 사용되는 전략이 제품, 가격, 유통, 광고 전략이며 이에 따른 마케팅 믹스 계획을 수립하여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마케팅 믹스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전략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에 대해 상표 애호도와 상표 자산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상표 애호도와 상표 자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해당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데 상표 애호도와 상표 자산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선 상표 애호도에 대해 말씀드리죠. 상표 애호도란 한 상표에 대한 높은 반복 구매와 상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상표가 많은 회사의 제품에는 호의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상표 애호도가 높은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생존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 처음 소개된 상표에 대한 애호도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제품 범주에 따라 상표의 애호도는 차이가 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한 상표 또는 몇 개의 상표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면 선호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든요. 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상표 애호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표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상표 자산, 즉 브랜드력이 있는 상표에 대하여 높은 상표 애호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상표 자산을 갖는 상표는 가치 있는 무형 자산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표 자산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직한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관련되는 예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이 상표를 달고 대리점에서 팔리는 경우와 도매 시장에서 상표 없이 팔리는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이가 좋은 예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는 상표 자산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표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으로 상표 확장 전략을 사용합니다. 상표 확장 전략이요?
네, 상표 확장 전략이란 성공적인 상표를 다른 신제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브생 로랑이라는 상표 자산이 높은 패션 상표를 담배에 사용하거나 우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바지 메이커로 유명한 조다쉬는 가방, 양말, 허리띠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상표만 동일할 뿐 생산 회사는 모두 다른 회사들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은 상표의 가치만으로도 엄청난 무형자산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상표 자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위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9년 9월 18일 영국의 인터브랜드사와 비즈니스 위크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은 175.2억 불의 브랜드 가치로 19위에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176.9억 불에 비해 1% 감소했으나 100대 브랜드 기업들의 평균 하락률보다는 높았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 순위는 지난해 21위에서 2단계 뛰어오른 19위로 지난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순위를 달성할 수 있었고 2003년 20위권대 진입 이후 6년 만에 10위권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100대 브랜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평균 4.6% 하락했으며 전자 IT 업계의 경우도 3.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LCD 등 부품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비록 1%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있었으나 LED TV와 터치폰 등 혁신적인 세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브랜드 순위는 오히려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터브랜드사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꾸준히 만들어낸 기업과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한 기업 등이 높게 평가가 되었다면서 삼성은 TV와 휴대폰 등에서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 창출로 불황 타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이번에 10위권대에 처음 진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2개 기업만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태도는 가격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마케팅 관리자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격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엄청 따지니까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격은 소비자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외면당할 수 있으며 너무 낮을 경우에는 저질품으로 오해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만년필 제조회사인 파커는 중저가 만년필에 잠식당한 시장을 만회하기 위하여 저가 제품의 생산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저가의 파커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가 전략을 철회하고 광고 및 유통 전략을 바탕으로 고가 전략으로 선회한 후 다시 옛 명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격 전략이 중요하네요. 역시 무조건 가격을 낮춘다고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이와 같이 제품 가격은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 분석이요? 역시 그런 것도 분석해 놓았네요. 한결 이해하기 쉽겠는걸요? 네, 그 분석 3가지는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기대, 준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일치 여부, 제품 가격, 품질 간의 연상 관계입니다. 먼저 제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대해 알아보죠. 제품을 한번 샀던 사람은 다음에 살 때에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사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대를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준거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소비자들은 준거 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제품 가격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격이 준거 가격보다 높으면 구매 의욕이 떨어지고 준거 가격보다 낮으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의욕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준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일치 여부입니다. 소비자들의 준거 가격과 실제 가격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다면 실제 가격 쪽으로 자신의 준거 가격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가격과 품질 간의 연상 관계입니다. 마케터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제품의 가격과 품질과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이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고가의 제품이 품질이 좋았다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인데, 이러한 연상관계는 제품 지식이 낮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시장 내에서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제품의 경우 고가 전략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제 가격과 제품 간의 관계와 그에 따른 소비자 행동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조급해져요. 어서 다음 것들을 알고 싶어서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전략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가격이나 품질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의 영향도 받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점원이 얼마나 친절한지도 중요한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소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점포 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격 할인표나 매장의 조명도, 음악 소리, 점원의 태도 등에 의해서 구매 의욕이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가 점포 방문 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점포 방문 중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유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점포 방문 전과 점포 방문 중에 이루어져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음을 클릭해보세요. 점포 방문 전에 구매 결정이 내려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광고나 직접적인 편지 등을 통한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구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제품이 구매되는 경우에는 점포 내의 제품의 위치,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의해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 점포 방문 전과 점포 방문 중의 유통 전략이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기억해둬야겠어요. 이제 광고 전략에 대해 알아보죠. 광고 전략은 광고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력을 올리려는 모든 홍보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인지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소비자의 인지력을 올리기 위한 기업의 광고 전략은 크게 ATL과 BTL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ATL이란 어보브 더 라인의 약자로서 4대 광고 매체를 통한 광고를 말합니다. 즉, 신문, TV, 라디오, 잡지를 통한 광고를 ATL이라 합니다. 아, 그럼 BTL은 4대 매체 외의 광고겠네요? 그렇죠. BTL이란 빌로우 더 라인의 약자로서 4대 광고 매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을 통한 모든 광고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현수막, 개별 방문, 광고 입간판, 광고 음악 등등 무척 다양한 BTL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각 거주지 근처에 있는 대형 할인 매장에서 이 같은 BTL의 다양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TL과 BTL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정도, 즉 인지력을 극대화하여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 전략의 추세는 ATL과 BTL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럼 이와 관련한 예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광고의 위력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이트 맥주와 오비 맥주로 양분되어 있는 맥주 시장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비 맥주로 대표되는 동양 맥주는 우리나라의 맥주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으며 크라운 맥주로 대표되는 조선 맥주는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1993년 조선 맥주가 출시한 하이트 맥주는 1995년 맥주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조선 맥주는 상호 자체를 하이트 맥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주 시장의 변화로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한 진로의 카스 맥주 또한 1996년 초에는 1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죠. 아,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할 때 맛이나 유통 전략도 중요하지만 광고의 힘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들 제품의 판매에는 맛이나 유통 전략 등의 영향도 컸지만 독특한 광고의 힘을 크게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긴 했지만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략 씨도 아시겠지만 히트 상품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제품 개발자는 물론이고 회사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서 소비자 반응을 기다립니다. 트렌드도 있고 품질도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비도 쏟아붓지만 시장이 선택하는 제품과 선택하지 않은 제품 간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히트 상품 혹은 장수 히트 상품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제품은 열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이죠. 대형 할인점에서는 통상 45,000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진열돼 있지만 이 중 소비자가 수시로 구매하는 제품은 1,000가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브랜드를 알고 이름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상품은 100가지에 불과합니다. 우와, 정말 치열하네요. 전략씨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고 히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 품질은 기본이고 시대적 상황과 시장 환경에 따라 적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히트 상품으로 성공하려면 높은 품질 유지와 함께 가격 저항선이 높지 않아야 하며 시류를 잘 읽어야 합니다. 웰빙 트렌드는 최근 모든 제품군을 망라하는 메가 트렌드이죠. 때로는 일반 소비자 통념을 뒤집는 과감한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는 석류의 건강 가능성, 미녀라는 뚜렷한 타겟층,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 배우를 기용한 역발상 광고 전략이 성공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20에서 30대 젊은 여성층들이 소비시장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웰빙, 건강, 트렌드, 구전 효과 등 신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주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제품 출시 초기에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인지도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초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뇌리 속에 히트 상품으로 각인이 되면 최소 3에서 5년은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포지셔닝. 전략씨,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것들 중 제품에 관한 여러 사항들, 즉 상황 분석,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의 추세, 그리고 경쟁자 분석이 있는데 이것들을 왜 학습했던 거죠? 그건 현재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이건 목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 목표란 시장에서 그 제품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그럼 이러한 포지셔닝에 관한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4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터울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생김새도 너무 비슷한 나머지 부모들조차도 자식들을 금방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발레리나로, 둘째 아이는 아름다운 외모로, 셋째 아이는 재담꾼으로, 막내는 똑똑한 사람으로 각자의 개성을 열심히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 자매들이 추구한 개성대로 그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포지셔닝을 정의하자면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그 제품에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편익을 기준으로 제품들을 구매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매할 때 고객들은 처리 속도, 정확성, 저렴한 비용, 신뢰성, 호환성,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등의 편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세제를 구매할 때는 뛰어난 세정력, 표백력, 얼룩 제거 등의 편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략씨, 제품의 3가지 위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위치요? 모르시나 보네요. 제품은 실제로 3가지의 위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품 위치로 당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이고, 둘째, 시장 위치는 당신의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어떠한가이며, 마지막으로 회사의 위치는 당신이 속한 시장에서 당신 회사의 평판은 어떠한가입니다. 이 위치들은 다 동급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중에서 제품 위치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가장 먼저 결정되며 추후에 시장 위치와 회사 위치가 점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 위치를 설명할 때 유형의 요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요인들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형의 특성들은 어떤 것들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만큼 중요한 건가요? 신제품을 마케팅할 때 무형의 특성들이 제품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브랜닥스 안티프라그 CF 중 슈퍼마켓 광고 중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이 장면 기억나요. 네, 전략시처럼 광고 말미에 뽀드득이라는 인상적인 소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 소리. 무형의 특성. 포인트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소비자들은 그 소리를 개운하고 상큼하다고 느꼈으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브랜닥스 안티프라그 치약을 구매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라는 무형의 특성이 제품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상적인 사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표 시장에 초점을 두고 환경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당신의 시장 위치를 변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위치를 규정할 때 다음의 7가지 제품 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 기술, 제품의 용도, 품질, 유통 경로, 시장의 기호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들에 유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일 칫솔을 예로 제품 위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각 제품 속성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제품의 가격은 소비자 관점에서 본 가격의 중요성입니다. 서비스는 제품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입니다. 기술 속성은 제품과 관련된 기술이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의 여부입니다. 제품의 용도는 그 제품이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다용도 제품인가의 여부입니다. 제품의 품질은 고객이 제품의 품질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의 여부 확인입니다. 유통 경로는 당신의 제품이 고객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모든 유통 방식입니다. 시장의 기호는 시장에 있는 고객들의 기호 변화를 의미하고 고객 기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보다 많은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지셔닝의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는 건가요? 위의 속성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벤츠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캔커피 음료를 통해 성공적인 시장 포지셔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캔커피요? 네, 캔커피 음료는 소비자의 꾸준한 호응을 얻으면서 97년 약 1,500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지만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캔커피는 그냥 초코음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와 맥락이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장세 둔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캔커피의 주요 고객인 20에서 30대 젊은 계층이 지나치게 텁텁하고 커피 맛이 잘 살아나지 않은 캔커피를 정통 커피라기보다는 커피맛 음료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캔커피를 대체할 음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모 회사는 여러 차례의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커피의 신선한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냉장 유통되고 정통 원두커피의 맛을 가지고 있으며 캔 대신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컵을 용기로 사용하는 카페라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카페라떼. 그게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였군요. 그럼 카페라떼의 포지셔닝과 관련한 모 회사의 마케팅 활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페라떼는 마케팅 조사를 통해 기존 캔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걸으면서 이태리를 마신다와 이태리 커피 패션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 설계를 하였는데 PS 다층컵 사용으로 맛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커피 추출 후 1시간 이내에 제품을 생산, 24시간 이내에 전국 매장 진열하는 생산 연계 시스템, 패키지 손상 방지, 완벽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가격 수용도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고품질 고가 전략을 추구하였고 표적 시장인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젊음의 거리 시음 캠페인 등 다양한 판촉 전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카페라떼만의 독특한 광고를 제작하였는데 크리에이티브 콘셉트를 위해 카페라떼만의 독특한 부드러움, 세련성, 이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매체는 TV를 주로 이용하고 보조로 신문, 잡지, 극장, 지하철을 활용하였으며 모델은 제품 이미지에 부합하는 세련되고 신세대적인 모델을 기용하였습니다. 아, 그러한 전략들 때문에 현재 카페라떼는 고가격이면서 맛이 고급스럽고 어디서나 마시기에 편리한 패션 음료라는 인식이 되었군요. 네, 바로 이 점이 기존 캔커피와는 차별화로 이어져 카페라떼는 출시 3개월 만에 하루 평균 15만 개에 이르는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어 생산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카페라떼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음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마케팅 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마케팅 접근법의 수행과 음료 시장을 정확히 세분화하고 20대 신세대를 표적 시장으로 하는 적절한 시장 포지셔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포지셔닝과 일치되는 기획, 유통, 생산,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이 동일한 목적하에 일체감 있게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군요. 뭐든지 대충대충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소비자의 마음속에 경쟁사와의 차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쟁도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제품 위치 인식도를 포지셔닝 지각도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품들의 위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가 제품 위치를 인식하는 차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둘째, 경쟁 제품의 상대적 위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쟁 제품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회사 제품의 모든 대용 또는 대체 제품들을 일컫습니다. 그럼 음료 제품들의 포지셔닝 지각도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우선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음료 제품들을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차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조사 방법인 요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해냅니다. 둘째, 각 경쟁 제품의 상대적 거리를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파악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문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요인 분석에 의한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례에서 소비자들은 음료 제품들이 기능 추구적인가와 이미지 추구적인가의 차원과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하는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드링크와 건강음료는 기능 추구적인 제품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캔커피와 카페라떼는 이미지 추구적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커피 음료 중에서도 카페라떼는 레귤러 커피나 캔커피보다 더 감성적인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지셔닝 지각도가 그려진 다음에는 직접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을 확립해 보아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이사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나랑 포지셔닝을 확립해보자고. 이사님, 그런데요. 만약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말게나. 이를 수정하기 위한 리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네. 그렇다면 리포지셔닝의 사례가 있나요? 물론이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중에 BBQ 치킨이라는 회사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자사의 위치를 포지셔닝 하려 했다네. 그런데 만일 소비자들이 BBQ 치킨을 통닭 전문점으로 인식한다면 KFC나 롯데리아가 아닌 기존의 양념통닭 회사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 의도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표적 집단으로 삼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를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네. 아, 맞아요.
특히 마케팅은 경쟁사와의 소비자 인식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서비스, 가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입할 상표를 선택하지. 그러나 일상용품의 비내구재 제품은 이러한 제품 정보가 광고나 판촉 활동에 의해 알려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객관적인 품질, 서비스, 가격보다는 그들이 평상시에 인식하고 있던 제품의 이미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상표를 선택한다네. 그러므로 경쟁사와 차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한 다음 이것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기 위한 제품, 가격, 유통, 광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네. 자, 이제 제품의 포지셔닝 지각도를 그려보게나.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거나 또는 알고 있는 성공적인 포지셔닝 방법이 있나요? 의견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해보고 의견 나누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세요. CRM. 소비자 마음에 제품이 인식되게 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맞아요. 신제품인 경우 그런 관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파는 건 기존의 소비자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런지 사실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소비자와의 관계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개인에 적합한 차별적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해가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자 관계 관리, 즉 CRM이죠. 아, CRM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군요. 사장님, CRM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러한 CRM은 몇 가지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각 관점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영업,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의 고객 관리 영역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CRM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기업과 고객 간의 접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고, 이런 관점에서 마케팅, 영업,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이 CRM의 역할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고객의 행동을 분석, 예측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관리에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전략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에 대한 정의, 선정, 개발, 평가하는 전략이며 CRM은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기업의 고객을 정의하고 세분화한 다음 각 세부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CRM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CRM은 3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며 이에 따라 CRM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고객 정보의 획득, 고객 수익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 등급화, 고객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응대 및 홍보 방식 활용입니다. 고객 정보의 획득 단계에서는 상품 구매, 가치, 재구매, 반품, 불만 고객을 알기 위해 고객과 구매 이력, 서비스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며 거래 데이터가 모아지면 고객 기여도를 분석합니다. 고객 수익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 등급화 단계에서는 상품 구매와 재구매를 높이는 고객 성향 모델 개발, 미사용자, 공헌자 등에 대한 세그먼트 모델 개발을 합니다.
고객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응대 및 홍보 방식 활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 전개 및 반응도 분석합니다.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은 소비자가 지각할 때 서비스와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고객 만족에 따른 구매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객 만족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대치보다 경험치가 높으면 고객은 만족하고 재구매를 하며 좋은 구전을 합니다. 이런 경우 매출의 약 65%는 만족을 얻은 현재 고객으로부터 얻어지며 불만족이 해소되어 만족할 경우 고객의 약 80%는 다시 제품을 구매합니다. 기대와 경험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소비자는 만족합니다만 마케팅이 전개가 되어야 재구매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경험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 불만족하고 결국 이탈하며 나쁜 구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만 고객의 91%가 다시는 그 회사 물건을 사지 않고 최소 9명에게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바로 고객의 소리입니다. 아, 고객의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고객의 소리는 고객의 불평과 불만을 피드백받기 위한 기법으로 전화 서베이, 우편조사, 의견조사 엽서, 인터넷 등이 활용됩니다. 그럼 고객의 소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 조건은 바로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이 발생 시 반드시 기록하며 추세 판단을 위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임원들이 VOC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고객의 소리의 프로세스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고객의 소리는 회장, 부회장실을 비롯해 고객 상담실 앤서센터, 서비스 센터에서 받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는 해당 부서의 피드백으로 전달되며 각 해당 부서는 조직 운영체제의 구축 및 회신 의견을 기재하고 고객 대응 및 기사 측면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